오늘은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주 지역의 만주 지역의 여신들에 관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화 속에, 특히 주몽 신화 속에 등장하는 유화 부인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한 시간은 또 제주도에 등장하는 여러 신화들 중에서 서촌 꽃밭하고 관련된 그 신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을 한 장 띄워놨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냐 하면은 중국의 그 황토 고원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소위 중원 땅이고, 저 멀리 보이는 저게 만리장성, 그러니까 무너진 만리장성이에요. 그러니까 만리장성이 예전에 쫙 쌓였던 것이 지금 이제 많이 무너져 내리고 군데군데 저런 식으로 남아있는데, 그야말로 황토 고원지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누런 황토 고원지대, 예전에 쌓았던 만리장성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인데, 이런 메마른 황토 고원에도 봄이 되면 제일 먼저 버드나무에서 저렇게 파릇파릇 먼저 싹이 돋아납니다. 이 황토 고원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그랬죠. 중국에서 이 황토 고원지대에서 태어날 때 한 번 씻고 시집 갈 때 한 번 씻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농담처럼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황토 고원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물을 한번 기르러 가려면 머나먼 곳까지 갔다 와야 되고 그런 곳인데, 이런 메마른 황토 고원에 아무 데도 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어딘가에서 저렇게 파릇파릇 싹이 돋아나고 있어요. 버드나무는 봄이 오는 걸 제일 먼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황토 고원지대에 어디에나 봄이 오면 봄을 알려주는 소위 유수라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우리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수양버드랑은 또 조금 다르죠. 버드나무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북방 쪽의 버드나무는 좀 위쪽으로 올라가요, 이파리가. 그래서 우리 요즘 저기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쭉쭉 늘어지는 수양버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로 올라가는 수양버들인데, 이러한 버드나무가 이 북방 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버드나무들의 초록색이 돋아나면 봄이 왔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 지역에서, 물론 이것보다 더 북쪽,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 같은 더 북쪽의 경우에는 자작나무가 상당히 중요한 나무겠지만, 황토 고원지대에서 내몽골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버드나무가 상당히 중요한 나무고, 무엇보다 이 버드나무가 돋아난다라고 하는 거는 어딘가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딘가에 물이 있다. 그리고 메말라가지고 모든 것이 다 죽은 듯이 보였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올 무렵에 이 초록색 버드나무가 갑자기 이런 누런 고원지대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면서 정말 생명의 기운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드나무라고 하는 것은 북방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봄을 알려주는 그러한 어떤 메신저, 그야말로 전령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물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어딘가에는 물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버들이라고 하는 나무 것이 만주 지역을 비롯해서 또 우리나라 신화에까지 많은 흔적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만주 지역의 시조 신화 중에 만주의 이제 버드나무 여신이, 물론 제일 중요한 버드나무 여신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만, 만주족의 시조 신화가 있습니다. 만주족, 북방 지역의 만주족의 시조 신화가 있는데, 이 만주족의 시조 신화에는 바로 우리가 백두산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산이 등장합니다. 백두산, 예전에 부쿠리 산에, 우리로 보자면 백두산이죠. 백두산 꼭대기에서 세 자매가, 천신의 세 딸인 세 자매가 목욕을 합니다. 근데 세 자매가 목욕을 하다가, 그 세 자매 이름이 그쪽 이야기로 한다면은, 죄송합니다. 예, 세 자매의 이름이 앵굴렌, 또 젠굴렌, 이름이 앵굴렌, 젠굴렌, 페쿨렌, 이렇게 굴렌 시리즈로 나가요. 페쿨렌.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 막내딸이, 이 페쿨렌이라고 하는 막내딸이 목욕을 하다가 막내딸이 하늘에서 날아온 까치가 입에서 붉은 열매를 떨어뜨려 줍니다. 그걸 페쿨렌이 받아 먹고 임신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페쿨렌이라고 하는 막내딸이, 신화 속에서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종종 막내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도 역시 세 딸 중에 막내딸이 까치가 가져다 준 붉은 열매를 삼키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가 바로 만주족의 시조인 부쿠리 옹슌,
부크리 용손이라고도 하고 부크리 웅순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를 역시 또 표기를 합니다. 부크리 용손이라고 하는 만주족의 시조를 낳게 되죠.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주족의 시조인 이 부크리 용손을 이 페쿨렌이 자작나무로 만든 배에다가 앉혀가지고 물길을 따라서 흘러내려가게 하죠. 그래서 흘러내려가다가 여러 부족장들이 이 부크리 용손을 만주족의 시조로 이렇게 받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만주족 시조 신화에서 바로 이 페쿨렌이 바로 버드나무 여신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페쿨렌이라고 하는 이름이 버들 여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주족의 시조 신화에 등장하는 이 페쿨렌하고 부크리 용손의 이러한 신화들이 더군다나 아이를 낳아서 자기가 계속 끝까지 키우는 게 아니라 떠나보내죠. 강물줄기를 타고 흘러내려가게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마치 유화부인과 주몽의 이야기하고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구조를 가진 이야기들이 이 북쪽 지역에, 특히 중원 지역에도 이러한 비슷한 신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최초의 왕조라고 하는 은나라에서도 은나라 시조 신화도 보면은 은나라 시조인 설이 어머니인 간적이 역시 물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검은 새가 이렇게 준 그 알같이 생긴 것을 먹고 그걸 삼키고 임신을 해서 은민족의 시조인 설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가 전승되죠. 예, 그래서 이 중원 지역을 비롯해서 만주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까지도 이런 비슷한 신화들이 많이 전승되고 있는데 이 만주족 신화에서는 특히 이 페쿨렌이라고 하는 이름이 버들 여신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만주족이 많이 살고 있는 길림성이죠. 지린성의 이통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이통 만주족 박물관인데 이 만주족 박물관의 바깥에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뭐냐 하면 박물관 이름은 이통 만족 박물관. 요 만족이라고 하는 건 만주족을 저렇게 표기하죠. 이통이라고 하는 곳은 길림성의 장춘시, 그러니까 지린성의 창춘이라고 하는 도시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 샤머니즘 문화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이통의 만주족 박물관에 가시면 그 샤먼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깥쪽 벽에 지금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부조가 새겨져 있는데 이 그림이 보시면은 지금 페쿨렌이 목욕을 하다가 까치가 주는 붉은 열매를 먹고 만주족의 시조를 낳는 장면이죠. 바로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페쿨렌이 버들 여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버들 여신은 물에서 목욕을 하다가 까치가 준, 여기서 까치라고 하는 것은 천신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천신의 사자가 가지고 온 붉은 열매를 먹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주몽신화에서 유화부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의 아들인 해모수와 그 짝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물론 뭐 당장 아이를 낳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금화왕한테 와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은 페쿨렌이 그 까치가 주는 붉은 열매를 먹으면서 만주족의 시조를 잉태하게 되는 그 장면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남방 지역의 강남 지역의 버들이죠. 밑으로 쭉쭉 늘어진 버들이고 이것은 내몽골 지역의 버들입니다. 내몽골 지역의 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파리가 아래가 아니고 위로 저런 식으로 향해 있죠. 예, 이런 것도 역시 다 버들 종류죠. 그러니까 북방민족의 신화에 등장하는 버드나무는 이런 형태예요. 그러나 이파리의 모양은 다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이 버들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우리의 동화, 전래 동화 같은 데도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 익숙한 이야기 1 해가지고 이야기 속에 어떤 주인공이 먼 길을 떠나는데 가다가 목이 마르는데 그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물을 한 바가지 떠주는데 그 바가지에 들어있는 물 위에는 반드시 버들잎이 한 움큼 떠 있습니다. 그래서 버들잎을 후후 불어서 체하지 말라고 버들잎 띄었습니다. 이렇게 여주인공은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물과 버들과 여인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가 항상 같이 다니는 겁니다. 좀 아까 페쿨렌 신화에서도 물과 버들과 그 다음에 여성과 그 다음에 그 여성이 잉태하는 생명,
요것이 같이 다니죠. 항상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화 이야기, 우리가 전래동화라고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 속에도 버드나무와 여신과 그 다음에 아이의 생명력과 물과 이것이 연관되는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가 있죠. 유화부인 이야기,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자, 유화부인은 천신의 딸이 아닙니다. 유화부인은 수신의 딸이에요. 수신인 하백. 하백이라고 하는 물의 신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유화부인은 태생적으로 물과 관련된 여신이죠. 자, 그런 다음에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가 웅심산 아래 압록강가에서 유화를 유인해서 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모수는 다시 하늘로 떠나버리죠. 많은 신화 속의 주인공들은, 특히 남성 주인공들은 늘 떠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여성 혼자 항상 아이를 키우죠. 모든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모가 더군다나 해모수를 만나갖고 자기 마음대로 집에도 안 들어오고 다른 남자하고 같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라고 부모가 또 게다가 쫓아내죠. 유화를. 그래가지고 우발수에 가서 쫓겨나가지고 우발수에 가서 지낼 때 금화왕이 유화를 데려다가 또 방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유화는 정말 고난의 연속이죠. 많은 주인공들이 이렇습니다. 자, 그랬는데 햇빛에 감응해서 알을 낳았다. 예, 여기 햇빛이라고 하는 건 바로 천신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햇빛에 감응해서 알을 낳았다. 그리고 알에서 나온 아이가 바로 주몽이다. 그리고 그는 활을 잘 쏘았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역시 주몽의 어머니의 이름에 유화라고 하는 그 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화 부인의 유화의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의 이야기에도 버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고, 이것은 만주족의 시조신화에 등장하는 페쿨렌의 이름과 그 다음에 물과 여신과 또는 여성과 그 다음에 아이를 탄생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들어본 익숙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또 다른 이야기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게 지금 버들잎인데, 지난번에 흙과 백의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아브카허라고 하는 그 이름이 빛의 천신인 아브카허라고 하는 이름에 허허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버들잎이라는 뜻도 들어있고, 버들잎이면서 또한 여성의 생식기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버들잎의 모양이 여성의 생식기 모양을 닮아서 허허라고 하는 이름에 바로 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죠. 자, 이것은 중국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여신을 이제 보시면은 버들잎으로 된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버들잎으로 된 치마를 입고 있고 팔하고 머리에도 버들잎을 두르고 있어요. 아브카허 여신이죠. 아브카허 여신은 물에서 탄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은 아브카허 여신이 버들가지에다가 물을 묻혀서 이렇게 휘두르면 그것이 비가 되어 내린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카허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에도 빛의 천신이지만 그 여신의 이름에도 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유화라고 하는 이름에 아브카허부터 페콜렌에 이르기까지 버들 여신의 이름, 그 계보에 유화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낯선 이야기 하나를 보시죠. 자,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두 번째는 만주족의 그 푸투마마라고 하는 여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낯선 이야기 1 해가지고 제가 푸투마마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넣는데요. 자, 여기 푸투마마라고 하는 이 여신. 자, 푸투마마는 과연 어떤 여신일까? 요거는 이제 의례 장면인데요. 자, 푸투마마라고 하는 여신은 지금 요것도 그 만주족 박물관에 있는 여러 가지 신상들입니다. 자그마한 자연신들인데, 여기 있는 요 여신이 바로 푸투마마라고 하죠. 버들잎으로 된 치마를 입고 가슴을 이렇게 위로 받치고 있는 이러한 신상. 예, 이러한 신상을 지금 푸투마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슴을 위로 저렇게 받치고 있는 이러한 여신상들은 지중해 지역 여신상에서도 많이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흡사하죠. 자, 그럼 이 푸투마마라고 하는 여신이 누구냐? 자, 푸투마마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만주족 발음에 의하면
이 푸투라고 하는 이름이 뭐 푸도라고도 하고 후두라고도 하고 후투어 뭐 여러 가지 발음입니다만 일반적으로 푸투마마라고 하는 발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푸투라고 하는 게 바로 버들가지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마마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바꾼다면 제주도 지역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소위 할망 정도가 될 겁니다. 삼승 할망 할 때 그 할망. 예, 할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제주도 신화에서 많이 쓰는데 할망이라고 해서 꼭 할머니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예, 할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할머니뿐만 아니라 이팔청춘 젊은 나이 여신들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여신에 해당되는 우리말이 아마도 할망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죠. 그러니까 푸투마마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바꾼다면 버들 할망 정도가 될 겁니다. 버들 할머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푸투마마는 누구냐 하면은 만주족 아이들의 수호신이자 또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푸투마마하고 관련된 그러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례가 하나 있죠. 이 푸투마마는 아이들의 생명력과 관련된 그러한 여신입니다. 버들 여신이니까 더군다나 아까 다른 여신들이 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름 속에 갖고 있다면 이 푸투마마는 아예 버들 할머니 여신이에요. 그럼 이 여신은 어떤 그 관련된 의례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이 여신과 관련된 의례를 보면은 이런 주머니가 등장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하얀 주머니가 하나의 벽에 걸려 있고 그 주머니 안에서 뭔가 실뭉치 같은 게 끈으로 된 뭉치 같은 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만주족에게 있어서 그리고 만주족 계통의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것인데요. 요걸 가리켜서 자손승, 승이라고 하는 거는 밧줄이란 뜻이에요. 줄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걸 자손승이라고 하면은 우리말로 풀면 자손줄 정도가 되겠죠. 자손줄입니다. 그리고 이 자손줄은 자손주머니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자손주머니를 서쪽 벽에다가 걸어놓죠. 집안의 서쪽 벽에다가 평소에는 저 줄은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머니만 이렇게 벽에 걸려 있다가 봄이 되어서 버드나무가 아까처럼 그렇게 파릇파릇 돋아오르는 무렵에 그때 이 자손주머니에서 이 줄을 꺼내는 겁니다. 자손주머니에서 이 긴 줄을 꺼내가지고 그 줄을 집 바깥으로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집안의 서북쪽 벽에 있던 것을 집안의 벽에 있던 이 자손주머니에서 줄을 꺼내가지고 그 줄을 집안의 마당까지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새봄이 와서 파릇파릇 이파리가 돋아난 버들가지를 하나 갖다가 마당에다 세워놓죠. 그러니까 이 줄을 갖다가 마당의 버드나무에까지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줄에 지금 보시면 헝겊 같은 게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여기다가 오색, 가지각색의 색깔의 헝겊이라든가 실 같은 것들을 매달아요. 일단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손줄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낸 다음에 그 주머니 안에서 이런 식으로 줄이 아주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많은 파란색, 붉은색 여러 가지 헝겊들이 달려있죠. 그래서 이거를 마당까지 갖고 나가서 쭉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손줄도 이런 형태의 자손줄도 있고 이런 형태의 자손줄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굉장히 긴 줄인데 줄에 헝겊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뭔가 동글동글한 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 동글동글한 것을 가라하라고 불러요. 가라하. 요 가라하는 뭐냐면은 양이나 사슴의 무릎뼈입니다. 요만한데요. 이 양이나 사슴의 무릎뼈인데 요걸 주렁주렁 매달아 놓는 거예요. 요 가라하라고 하는 거는 이 북방민족들이 여자아이들이 공깃돌 놀이 할 때 우리 공기놀이 하잖아요. 돌멩이 5개 가지고 이 가라하를 가지고 공깃돌 놀이를 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5개를 갖고. 그리고 이 가라하를 남자들은 또 장기판, 자작나무 껍질로 장기판 만든 다음에 장기로 써요. 그러니까 이 가라하는 놀이 기구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또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많은 끈과 가라하를 매달아 놓죠. 요것도 한 200년 이상 된 만주족의 자손줄입니다. 지금 요게 약간 어둡긴 한데요. 이게 뭐 붉은색, 푸른색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색깔의 천들이 매달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붉은색, 푸른색 천들과 이런 가라하들이 여기 모양이 조금 더 똑똑하게 보입니다. 이게 청나라 때 자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0년, 최소한 100년 이상 된 줄입니다. 그리고 이 줄의 형태를 보시면은 지금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새끼를 꼰 형태죠.
새끼줄을 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독특한 것이죠. 그냥 민자 줄이 아니라, 그냥 밋밋한 줄이 아니라 새끼줄을 꼬듯이 꼬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줄을 주머니 안에 가득 넣어놨다가 그걸 봄이 오면 끄집어내서 파릇하게 돋아난 버들가지에다가 이렇게 이걸 묶는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묶여있는 줄을 이제 여기에다가 새롭게 또 많은 색깔 있는 헝겊들하고 또 뭡니까? 그 색칠 같은 것들을 묶어놔요. 그런 다음에 샤먼을 모셔다가 의례를 거행하죠. 그 의례 이름이 줄 바꾸기 의례예요. 줄을 바꾼다는 거죠. 이 줄을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 매달려 있는 헝겊만 바꾸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새롭게 매달아 놓은 천들을 매달아 가지고 의례가 끝난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아이를 데리고 오지 못하면 엄마라도 옵니다. 아버지라도 와서 여기에 새롭게 매달아 놓은 줄을 또 떼어가는 거죠. 그걸 떼다가 애기들 옷에다가 붙여주거나 아니면 손에다 묶어주거나 아니면 집에 가지고 가서 이제 며칠 동안은 손에다 이렇게 묶고 다니다가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걸 떼어서 벽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여기에 묶어놓은 천이나 이 줄을 갖다가 애기들 옷에다가 갖다 붙여주면 이 버들 여신의 생명력이 아이에게 들어간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이 의례를 거행하면 이 자손줄에는 버드남의 새로운 생명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여놓은 색실에도 역시 버들 여신의 생명력이 들어가니까 그걸 아기들에게 갖다 주면 아기가 1년 내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자손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형태예요. 가라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요. 예, 이런 모습이죠. 이게 뭐 가라하고 천이 왜 저렇게 많이 매달려 있느냐, 이게 자손만대 번성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렁주렁 매달린 요 줄하고 가라하를 한번 보시고요. 바로 이런 형태죠. 주머니 안에서 한없이 나오는 자손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손줄의 형태와 그 다음에 저 주머니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상징성은, 예전에는 그냥 이게 자손만대 번성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여기 매달아 놓은 줄을 떼어다가 아이에게 붙여주면 버들 여신이 아이들의 수호신이니까 애들이 건강하게 자란다. 이 정도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주머니의 형태하고 그 다음에 줄의 형태, 이러한 것들을 세심하게 들여다본다면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죠. 저 자손 주머니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여성의 자궁의 상징이 아닐까. 그렇죠? 여성의 자궁에 긴 줄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것을 버들 여신의 생명력과 연결짓는다. 버들 여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아닙니까? 늘 새로 돋아나는, 새로 살아나는 어머니예요. 봄만 되면. 자, 어머니의 몸인 버들까지 하고 자궁하고 또 그 다음에 이 버들 여신의 생명력이 이 자궁의 형태의 자손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줄은 뭐라고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종의 탯줄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줄이 그냥 단순하게 밋밋한 줄이 아니라 꼬인 형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금줄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금줄 문화가 굉장히 다 사라졌습니다. 금줄 문화가 예전에 뭐 집에서 아기 낳고 그러던 시절에는 새끼줄에다가 고추하고 숯하고 이런 거 꽂아서 막 이렇게 해놓고 했는데, 요즘은 뭐 금줄 보기도 어렵죠. 또 고추장, 된장 담그고 나면 항아리에다가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금줄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사실 이 금줄 문화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유의 문화인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완전히 거의 없어져 버렸고, 금줄 문화는 오히려 일본에서 훨씬 더 크게, 화려하게, 멋지게 지금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그 일본의 그 많은 신사들의 앞에다가 거대한 금줄들, 그것들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지고 문화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자, 그런데 금줄이라고 하는 것도 새끼줄, 그 중에서도 오른쪽 방향으로 꼰 새끼줄이 아니라 왼쪽 방향으로 꼬는 새끼줄이죠. 금줄은 늘 왼쪽으로 꼽니다. 정상적인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오른쪽으로 꼬는 것이 정상인데 왼쪽으로 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금기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줄이라고 하는 거는 왼 새끼라는 거죠. 오른 새끼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 금줄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거기는
통과 의례의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성과 속으로, 성스러운 공간과 속의 공간을 갖다 갈라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줄의 왼새끼줄의 형태라든가 여기 자손줄에 매달려 있는 이 줄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금줄도 어떤 면에서 본다면 역시 그 탯줄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이 자손주머니와 자손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강렬한 탯줄의 상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줄을 통해서 더군다나 이 줄을 집안의 한쪽 벽에다가 신주단지 모시듯이 내내 보존해 두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자손만대 번성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의 몸의 탯줄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지는 그러한 생명의 연속성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